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독일차 내구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때요. 독일차가 내구성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떨어져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독일차는 내구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로 따지면 독일차는 프로페셔널 운동선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 부상 많죠? 자잘한 부상은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능력을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건 물리법칙상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독일차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독일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독일차도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벤츠 BMW에서도 엔트리 라인업은 실용성 위주의 A2B용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낮게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뭐 내구성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 주행을 좀 강조한 모델, 그리고 성능적인 장점, 같은 스펙이라도 엔진 스펙이 높고 변속기가 빠르게 작동하고 그로 인해서 극강의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모델들은요, 내구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정밀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하에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한 부품의 열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독일 차들은 성능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분사 엔진을 미쓰비시에서 1999년도에 GDI로 출시를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걸 2001년도에 폭스바겐이 가져다가 FSI라는 방식의 엔진을 통해서 직분사를 제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독일은 직분사 엔진을 운영한 지가, 대중화시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터보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차저는 물론 사브, 볼보, 여기서 먼저 가솔린 터보 시작을 했었죠. 디젤은 뭐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터보는 원래 항공기, 그리고 선박, 대형 선박에서 사용하던 과급 장치인데, 요걸 이제 자동차에 적용을 한 것도 유럽 브랜드였고, 뭐 시작은 사브는 항공기를 만들었으니까 전투기 만드는 업체였죠. 군수업체로 시작됐다가 자동차 분야로 넘어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1970년대 터보차저라는 걸 가솔린에 처음 적용을 하고, 이걸 또 독일 업체들이 빠르게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슈퍼차저는요, 1926년도에 벤츠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우마차 탈 때 SSK라는 모델은 무려 190마력. 이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190마력은 지금으로 봐도 높아요. 이런 차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차는 최대한 정밀하고 또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통해, 그리고 또 서스펜션의 완성도를 통해서 극강의 재미를 선사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한 쥐어짜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물리법칙을 많이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 열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브라늄 같은 외계 금속을 쓰지 않는 이상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의 내구성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차 오래 쓰시다 보면 이거 엔진 오일 감소하는 건 종특이야. 트렁크에 엔진 오일통 몇 개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이라고 해봤자 7,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엔진 오일을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독일차도. 그 다음에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CHRA 같은 경우에 엔진 오일로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켰는데, 독일차들은 또 성능을 극한으로 뽑아내는 차들이 많아서 여기를 냉각수로 이중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들어가는 그 라인의 플랜지가 다 벌어져서 질질 셉니다. 그러니까 엔진 좀 열어보면 뭐든 새 있어요. 냉각수가 새 있든 오일이 새 있든. 그리고 독일차가 머문 자리는 꼭 흔적을 남깁니다. 엔진 오일이 적게든 많게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독일차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에이, 또 샜네.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가스켓 문제야. 뭐야? 프린지 문제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독일차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극강의 성능을 통해서 차별화된 주행 감성과 또 엔진에서, 파워트레인에서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차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5, 6년, 6, 7년 운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많은 모델에서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차 럭셔리 브랜드의 그 비싼 차들, 고성능 차들 가져오실 때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한 6년이 지나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5년까지는 잘 발생 안 해요. 뭐 뽑기 잘못해서 뭐 3, 4년 만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귀신같이 한 5, 6년 지나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애프터마켓에 호환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독일 엔지니어링은 정밀함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특이점 이걸 장점으로 한다. 그러면 정밀하게 계산돼서 원래 100% 성능을 내게끔 부품이 같이 설계되잖아요. 독일산이라고 해서 막 다 독일에서 부품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벨기에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많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부품을 공수를 해오고요. 심지어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어요. 하지만 제품이 설계되면서부터 기획된 부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순정품은 정밀하게 100%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잘 계산돼서 세심하게 생산이 되는데 호환품은요. 그 부품을 가져다가 수치 재고 재료 분석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00% 원래부터 순정품으로 기억된 부품처럼 장착했을 때 그 기능을 동일하게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애프터마켓용 부품을 판매하고 이걸 추천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만약 한 97%, 98% 비슷하게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2, 3%의 차별화된 영역이 독일차를 선택하는 감성적인 포인트고 그것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는 건데 그걸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만산, 보통 애프터마켓용은 다 대만산 중국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를 해나가다 보면 이게 독일차야, 중국차야. 나중엔 정체성도 모호해집니다. 또 차가 6, 7년 지나면 원래 설계됐던 그런 설계의 성능이 안 나와요. 열화가 되니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100% 어떤 기능 발휘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호환품들로 다 바뀌어져 있으면 이런 차를 과연 독일차라고 볼 수 있겠는가.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그로 인한 플라시보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도 그 몇 퍼센트 넘을 수 없는 가치를 주는 독일차의 맛을 나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감성이 충족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 6, 7년 된, 그 이상 된 오래된 독일 수입차, 중고차는 부품 교체를 하거나 메인터넌스 하거나 또 수리하실 때 순정품을 정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애프터마켓용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타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완벽히 차별화된 독일차의 가치 또 그로 인한 감성 이런 것들을 저는 100%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브랜드가 좋아서 그냥 소유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중고 수입차,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기 구입가를 아낀다. 하지만 수리할 때는 똑같은 신차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그거 감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차 선택하실 때는 이런 특성이 있다. 신차든 중고차든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내구성이 뛰어날 거야. 기술이 최고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차. 일본차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일본차가 내구성이 좋다라는 건 전략의 승리예요. 일본차나 독일차나 국산차나 결과적으로 그 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구 이거는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부품을 써서 좀 더 높일 수 있고 뭔가 저걸 많이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250마력을 낼 수 있는 엔진에 200마력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250마력의 그 출력,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변속기에다가 200마력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캠리 최근에는 실력을 많이 높였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요. 180마력 정도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들 보면은 배기량이 2.5, 다 이렇습니다. 한 200, 한 2, 30마력을 얹어도 문제가 안 되는 차에다가 딱 필요한 만큼만 얹어요. 그래 놓고, 우리 차는 내구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일 차가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라면 일본 차는 사회인 운동선수 정도의 그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기 축구하면서 사회인 야구하면서 부상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부상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요. 무상 서비스를 제조사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딜러사에서 해주게 되는데 딜러사에서 이제 정비소와 협력을 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로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영센터들을 미국에서도 운영을 하긴 합니다. 딜러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 기간 내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수입차든 국산차든 그렇잖아요. 소모품이든 아니면 뭐 중요한 엔진 교환이든 무상 점검이든 다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 기간이라고 해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상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의 2배 혹은 3배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리 기간도 길고요. 점검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수리센터가 막 지역에 몇 개씩 있지 않아요. 차를 타고 한동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도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도 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정말 힘들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소에 들어가서 오래 수리를 받는다는 건 그들에게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시장에 일본 차들이 진출했을 때 처음에 미국인들이 무시했었어요. 아니 출력이 이거밖에 안 돼? 차는 또 왜 이렇게 작아? 아니 무슨 차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가 스펙만 보고 실망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3년, 4년 운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200마력짜리 차를 탄다고 해서 200마력 다 발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200마력 다 발휘하려면 6,500rpm 막 조져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3, 4,000rpm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써야 7, 80마력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100마력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차를 살 때 스펙에서 오는 아쉬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큰 문제로 대두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냐면 수리를 발생시킬 때 불편을 주면 이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차들은 이미 성능 자체가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진. 원래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실제 내는 성능 사이의 마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200마력을 낼 수 있는 차에 170마력만 구현을 해놓고 그럼 170마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부분 다 부하가 그 정도니까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갈 일이 없습니다. 수리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 이 차는 10년 동안 신경 쓰게 한 적이 없어. 이 입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일본 차가 내구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도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고 보는 그런 과감함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레퍼런스에 굉장히 목을 매는데 그게 과연 믿을만하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믿을만해? 이 엔진 믿을만해? 이렇게 출력 얹어놓으면 문제 안 생겨?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A to B 용을 정말 원하고 재미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신기능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사놓고 크게 문제만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일본 브랜드가 적합합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이제 전기 전자 제어가 메커니즘의 완성도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별 컬러가 많이 희석되고 있고 막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독일차가 예전에 독일차 같지 않고 이제 일본차 비슷해졌는데 일본차가 예전에 일본차 같지 않고 약간 독일차스러워 이런 혼재되어 있는 느낌들이 더 많아져서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차 내구성도 이제 옛말이 된 게 일본차가 과거에는 성능을 좀 낮추면서 내구성으로 승부를 잘 했는데 이제 전기차 나오고 하이브리드
다른 데서도 막 쏟아지니까 성능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도 이제 성능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코드, 캠리 최근에 나오는 모델 보면 성능을 많이 높였어요. 프리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 문제가 일본 차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량을 사용하니까 그동안 마진을 통해서 꽁꽁 묶어뒀던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나 미국의 뭐 미디어들을 보면 일본차 내구성 예전하고 달라요. 최근에 한 3, 4년 나온 최신 모델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차는 뭐 여러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미국 차인데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미국 차는 형편없다. 미국 차는 너무 올드하다. 미국 차는 최신 기술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미국 차가 담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와 실용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1980년도에 일본이 미국 시장에 프리몬트 공장을 시작으로 토요타가 진출했고 그 토요타를 따라 바로 혼다, 닛산 다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하면서 마침 또 그때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가 90년, 2000년 초반에 방망한 경영으로 삽질을 하죠. 이때 편견이 많이 생겼어요. 이때 나온 모델들의 완성도가 한마디로 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차는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에 그 엄청난 기술력을 선도해 왔던 그 분위기를 다시 다 되찾았어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첨단 기술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 차의 특징은 또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드리는 건 개인적인 견해일 뿐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